서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현대 전투기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은 F-16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답은 F-4 팬텀인데요. 지금까지 약 5,200대가 생산됐죠. 팬텀은 우선 그 외형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어떻게 이런 개성 있는 전투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60년 넘는 기간 우려먹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정밀모형의 대한민국 대표기업 아카데미과학이 함께합니다. 타 기종과 달리 팬텀은 이름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군의 항공기 명명법이 도중에 바뀌기도 했고 또 이름 자체에도 독특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첫 기체인 FH는 맥도널이 만든 전투기란 뜻입니다. 두 번째 작품부터는 F2H, F3H 순으로 가는데 이는 맥도널에서 만든 두세 번째 해군 전투기임을 말해줍니다. 한편 이 맥도널 전투기의 이름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유령, 홀령, 악마, 그리고 부두 같은 기분 나쁘고 으스스한 이름들만 붙이고 있죠. 막판 해군기 입찰에 승리한 네 번째 작 FH도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했는데요. 해군과 맥도널은 사탄과 미트라란 이름으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너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당연히 이런 이름은 논란이 됐겠죠. 나름 전통인데 아무거나 붙일 순 없고 더 악마스러운 이름이 마땅치 않았는지 앞에 썼던 팬텀이란 이름을 다시 씁니다. 그 대신 팬텀2가 된 것이죠. 하지만 팬텀1은 존재감이 없어서 2가 사실상 1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제트 전투기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이때 맥도널은 미 해군이 운용한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FH-1 팬텀입니다. 하지만 성능과 무장이 기존 프로펠러기에 비해 특별할 게 없다 보니 눈길도 못 끌고 몇 년 만에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엔 덩치를 좀 키우고 속도와 항속거리를 크게 향상시킨 두 번째 작을 선보였는데 이게 F2H 벤시였습니다. 이번엔 900대 가까이 생산되며 한국전쟁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경험이 쌓인 맥도널은 1949년 신형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작 F3H 데몬이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엔진과 기본 레이더를 탑재하고 특히 개량형에선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무장해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대의 해군 전투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맥도널은 이 F3H 데몬의 엔진을 2개로 늘리고 기체를 키운 파생형 F3HG를 구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했던가요? 마침내 1952년 미 해군은 초음속 전투기의 소요를 제기합니다. 맥도널은 다양한 엔진을 테스트해가며 개발한 F3H의 개량 버전 슈퍼 데몬을 자신있게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임무에 대응토록 모듈화 개념을 적용한 기체였죠. 하지만 경쟁사 보우트의 F8U에게 어이없이 패하고 맙니다. 해군 함재기의 꿈은 이렇게 물 건너가나 싶었는데 앞서 채택된 차기 해군기 F8U가 배치되던 1955년 해군은 차차기 전투기를 물색합니다. 항공기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과 달리 1950년대엔 항공기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현재의 최신 기종이 바로 부식이 되곤 했기 때문이죠. 해군은 마하 2 이상의 속도와 공대공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한 한층 진보된 차세대 함대 방공 전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보우트는 현 기종을 개선한 F8U-3, 즉 크루세이더 3를 해군에 제안했고 기존 크루세이더에 패했던 맥도널 역시 강력한 엔진 2개와 고성능 레이더,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시킨 네 번째 작 F4H로 대응합니다. 막상막하의 성능을 보인 두 기종은 1958년 12월 공개 테스트에서 그 승부가 났습니다. 해군은 전천후 요격 능력, 비행 안정성, 공격기 지원 능력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맥도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후의 걸작 팬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1962년 미 해군의 항공기 명명법이 육군 공군과 통합, 변경되면서 F4H1이란 이름은 마침내 F4로 바뀌게 됩니다. 팬텀은 상당히 대형 기체입니다. 실제 기체를 본 사람들은 그 위용에 놀라곤 합니다. 함재기라면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2차 대전 후 제트 엔진과 미사일이 발달하면서 멀리 있는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쪽에서도 함재기를 멀리 보내 원거리에서 적을 요격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연료, 무장, 그리고 고성능 레이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체여야 했죠. 게다가 팬텀에 탑재된 강력한 J79 터보제트 엔진은 크고 무거워서 작은 기체에는 탑재가 불가능했습니다. 팬텀은 내부 탑재 연료와 고정 흡입구의 공기 흡입을 높이려고 엔진을 낮게 탑재해 동체가 세로로 긴 형상입니다. 공군용으로 개발한 F101 부두를 비롯 이 시기 맥도널 전투기의 공통적인 형태죠. 팬텀의 주 날개는 바깥쪽이 위로 꺾인 형상인데 이는 풍동 테스트에서 드러난 측면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 날개각을 올려야 했으나 날개 안쪽 부분의 재설계가 어려워 바깥 부분만을 12도로 꺾어 올려 필요한 평균각 5도를 맞췄다고 합니다. 팬텀의 주 날개가 동체 아래쪽에 붙은 이유 중 하나는 랜딩 기어를 튼튼한 날개 구조물에 최대한 짧게 장착하기 위함입니다. 함재기는 짧은 착륙 거리로 인해 랜딩 기어에 훨씬 더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날개 안쪽 부분의 재설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팬텀의 또 다른 특징은 아래로 처진 수평 꼬리 날개입니다. 노즐의 고온가스를 피하기 위해 이를 높이 장착했으나 높은 바등각에서 후류에 파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로 23도를 내려줬죠. 이는 고속 비행 시 수직 꼬리 날개 역할도 겸했지만 반면 동체의 롤 안정성에 마이너스 요소가 돼 다시 주날개 끝이 올라가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꼬리 부분은 배기가스의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을 유독 많이 둘러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바등각에서 팬텀의 제어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은 또 있는데요. 날개가 어긋난 듯한 형상의 도그투스입니다. 의도적으로 와류를 일으켜 사각지대에 기류를 당겨주죠. 미 해군에서 최초 인수한 이래 다양한 버전으로 진화한 팬텀은 이름 하나로 그 특성을 정의하기가 힘들 지경이지만 팬텀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추력과 반응성이었습니다. 덕분에 팬텀 조종사는 전투에 개입하는 때와 빠져나올 때를 스스로 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또한 조종 반응성이 뛰어나서 엔진의 추력을 짧은 시간 내에 최대 추력으로 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미 항공모함에 착륙하던 F4 한 대는 엔진이 아이들 상태에서 어레스트를 놓쳤는데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최대 추력을 올려 팬텀을 다시 띄울 수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듯 틈만 나면 수직 상승하는 오늘날의 F-22 랩터를 떠올리면 될까요? 반응이 빠르고 추력이 좋은 기체였지만 공기 역학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서 급기동 시에는 비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1961년 미 해군에 배치된 후 1996년 퇴역하기까지 팬텀은 미 해병과 공군까지 모든 군에서 운영하는 아주 드문 기종이었습니다. 함대 방어 임무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는 해군, 공대공 요격과 공대지, 즉 전폭기 임무로도 골고루 쓰는 공군, 그리고 지상 근접 지원 중심으로 쓰는 해병에서 팬텀을 운영했죠. 이 외에도 공군의 장거리 정찰기 또는 해병의 근접 정찰기로도 활약합니다. 참고로 해군은 정찰형 팬텀을 따로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선 요격기로서뿐 아니라 전폭기 호위기로도 활약했고 대공미사일 제압,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도 투입되어 만능 플랫폼임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썬더버드와 미 해군의 특수비행팀 블루 엔젤스에서도 팬텀을 채택했죠. 난세에 영웅난다란 말이 있죠. 딱 팬텀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팬텀은 마치 베트남전을 예상하고 미리 개발했다가 바로 투입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5,200대라는 경이로운 생산량이 나온 것도 따져보면 베트남전이 큰 기여를 했고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게 된 tonkin 만 사건, 미국은 인근 해역에 두 척의 항모를 동원, 보복 공격을 가하는데요. 이때 투입된 신형 전투기가 바로 F4B 팬텀이었습니다. 대비 무대였죠. 본래 함재기의 임무는 함대 방공과 정찰, 공격부대 호위지만 팬텀은 딱히 그런 경계가 없었습니다. 팬텀은 뛰어난 무장 탑재력을 바탕으로 근접 항공 지원, 월맹군 보급로 타격, 심지어 전략 폭격까지 투입될 정도였죠. 베트남전 기간 미 7함대에서 활동한 항모 총 17척 중 팬텀을 탑재할 수 없는 소형 6척을 제외한 나머지 11척은 모두 팬텀 비행대를 운용했습니다.
한편 팬텀은 실전을 통해 여러 단점들이 개선되면서 단기간에 보다 뛰어난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팬텀의 조종석, 특히 후방석은 해소 공포증을 느낄 만큼 시야가 안 좋기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이는 고속 비행 시 항력을 줄이기 위한 설계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중심의 원거리 교전을 설계 개념으로 했기에 근접 공중전 기동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란 말도 있죠. 이런 캐노피 형상 역시 결국은 실전을 통해 개선됐습니다. 팬텀의 개발 개념 자체가 뛰어난 레이더로 적을 먼저 탐지하고 원거리에서 미사일로 먼저 격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신형 팬텀기를 베트남에 투입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기총을 없애버리고 말죠. 하지만 실전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날렵한 미국이와 각종 전투를 겪으면서 당시 기술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미사일의 한계를 깨닫고 뒤늦게 기총을 외부 포드 형태로 장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에 별도로 장착하다 보니 정확성이나 작동상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한편 근접전에서 급기동 시 비행 불능 상태에 빠지곤 하던 문제점을 보완해 날개 플랩의 일부를 개선했습니다. 엔진 역시 보다 강력한 버전으로 바꿨고요. 이처럼 실전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것이 F4E 버전입니다. 외관상 가장 큰 차이점은 날렵해진 기수 부분인데요. 기술 발전으로 레이더가 더 작아졌기 때문이죠. 또 그 밑에는 기관포가 설치돼 더 이상 기관포 포드를 별도로 장착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F4J입니다. 독일은 1969년 정찰기 RF4E를 주문한 이래 70년대에 260대 이상의 팬텀을 도입해 팬텀 최대 운영국에 등극했고요. 2013년까지 팬텀을 운영했습니다. 독일은 F4E 버전에 통상 쓰이는 장비들을 생략한 저렴한 버전을 운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외에 팬텀을 사들인 첫 해외국은 의외로 이란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1970년대 이란은 225대를 도입해 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잘 활용했죠. 이스라엘도 200대가 넘는 팬텀을 사들인 나라인데요. 공중전보다는 주로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 본분에 맞게 지상 공격력이 없는 버전을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대량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터키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팬텀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파바이와 함께 말년까지 뽕을 뽑은 나라였죠. 영국은 미 해군 F4J를 기반으로 한 버전을 도입해 영국산 엔진과 항전 장비를 장착했으며 미국 외에는 유일하게 해상에서도 팬텀을 운영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엔 그리스, 스페인, 호주, 그리고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팬텀을 애용했죠. 팬텀은 그저 기록적인 생산량 때문에 걸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960년대 양산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현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각종 개량형과 파생형이 이어진 덕분인데요. 이건 결국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을 갖춘 기본 모델이 그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겠죠. 잘 뽑은 기체 하나가 몇 세대를 책임지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 레전드가 아닐까 싶습니다.